자, 첫 번째 시간 지구의 내부 구조 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 내부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지진파의 특성, 그 다음에 지진파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지, 그 연구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1학년 때 배웠죠.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역시나 태양계에 가장 많은 원소 역시 수소하고 헬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 됩니다. 철. 사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각에는 철이 가장 많은 원소가 아니고 산소, 규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철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먼저 이거 역시 이제 지구가 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태양계에서 이제 많이 흩어져 있던 이제 미행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덩어리들이 모여서 철과 규산염의 혼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충돌할 때 발생한 에너지하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녹게 되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액체 상태의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산염들은 떠서 멘트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층상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각하고 그 다음에 멘틀 일부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내핵은 어디까지 외핵은 어떻고 뭐 성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지구의 내부 탐사,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서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게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자, 시추는 말 그대로 땅을 판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팔 수 있는 깊이가 현재까지는 한 15km 정도 팠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지각하고 멘틀의 최상부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직접 이제 물질을 꺼내 볼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멘틀 포획암이라고 하는 건데 포획 이제 잡혀서 올라왔다는 거죠. 교과서에 실린 이제 그림인데 이 바위 큰 바위 전체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 현무암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덩어리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현무암 마그마가 올라올 때 멘틀 물질, 그러니까 멘틀에 있는 조각들을 가지고 올라온 것들인데 요 녹색 부분이 이제 어떤 무슨 암석이냐면 감람석, 뭐 감람암이라고 해서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요 암석이 됩니다. 감람암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멘틀에서 이제 있던 돌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아 멘틀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부분이긴 하지만 뭐 좀 크게 본 이제 그림이고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감람암이 됩니다. 멘틀 물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각을 이제 보거나 멘틀의 최상부를 일단 보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간접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파를 이용한 거, 뭐 지각 연류랑 요거는 좀 더 진도가 나가면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운석을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지구 내부에서 발생되는 뭐 고온 고압의 환경을 만들어서 뭐 암석의 상태나 뭐 물질의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실험이 있겠습니다. 먼저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요거는 프린트 5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그 다음에 멘틀, 핵, 지구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추나 멘틀 물질, 그러니까 멘틀 그 포획암을 이용해서는 지각과 멘틀의 이제 그 물질의 구성비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은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철이 85%네, 뭐 니켈이 얼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이 원소의 구성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맨 처음에 나왔지만 그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었죠. 원시 지구 만들어지는 과정. 그때 이제 미행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미행성이 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석이 모여서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운석의 그
그 화학 조성비가 바로 지구 전체 화학 조성비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전체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각 멘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멘틀은 이제 핵은 어느 정도 어떤 물질로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내용인데요. 지진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진은 그 뭐 땅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좀 땅이 깨지고 뭐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탄성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의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덩어리에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땅이 버팁니다. 이렇게 힘이 가해져도. 그런데 이제 이 땅이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충격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충격파를 우리가 바로 지진파, 글씨가 이상하네. 지진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지는 곳이 이제 1학년 때 그 지구과학 원에서 배운 이런 판의 견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지진파는 뭐 P파, S파, 그 다음에 L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매질의 내부, 그러니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것을 실체파, 바디 웨이브 실체파라고 하고 P파, S파가 있고 매질의 경계를 통과하는 것이 표면파, 이제 L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P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정색 점이 이제 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고 파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거, 종파라고 하죠. 종파. 반면에 이제 S파는 매질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고 파가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수직이다.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횡파. 그래서 횡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체인 매질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파는 뭐 외곽을 통과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자, P파가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건물이 이제 P파의 영향을 받아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될 거고, S파가 올라오게 되면 좌우로 흔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건물은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피해가 더 크겠죠, 아무래도. 자, 요거는 표면파 L 롱 웨이브라고 하는 건데 뭐 러브 웨이브, 뭐 레일라이 웨이브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매질의 경계, 그러니까 물결파랑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건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진원, 그 다음에 그 진원의 곧장 위로 올라왔을 때 지표면 여기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층에 의해서 뭐 땅이 깨지거나 아니면 화산이 이제 뭐 폭발할 때 그때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건 뭐 지진파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측자가 여기 있을 때 진원으로부터 관측자까지의 거리를 진원 거리, 그리고 진앙으로부터 관측자까지의 거리를 진앙 거리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같이 쓰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구분은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P파하고 S파가 이제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 두 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P파가 관측소에 먼저 도달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소에서 이제 지진계를 놓게 되면 이렇게 쭉 조용히 이제 오다가 P파가 이때 도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지나다가 좀 느린 S파가 나중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L파, 표면파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PSC인데, PSC는 시간차입니다.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할 때까지 요 시간차, 요것을 PSC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PSC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 먼저 P파가 도달하고 나중에 S파가 도달한다. 결국은 이 두 지진파의 속도 차이가 도착 시간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PSC는 도착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 속도분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속도로 나누게 되면 요 값이 바로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 그러니까 즉 뭐냐면 S파가 여기 S파 VS니까 진원에서부터 관측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요거는 P파가 관측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 두 시간 차이가 바로 PS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진원 거리하고 PSC는 서로 비례한다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항은 다 지진파 속도에 관련된 항이고요. 그래서 이 진원 거리는 PSC에 비례한다. 또는 뭐 진앙 거리는 PSC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진앙 거리가 되겠죠. 그 진앙 거리에 따른 PSC, 그러니까 먼저
P파 도착 시간, 그 다음에 S파의 도착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주시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요 지난 거리에 해당되는 지역은 P파가 요때 도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S파가 S파 도착하니까 요 시간 차이가 바로 PSC가 되는 거죠. 요게 도착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여기는 이게 PSC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PSC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리가 멀어질수록 PSC는 길어진다. 그죠? 비례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떤 관측소에서 PSC를 알고 그 다음에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진원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측소에서 진원 거리 D에 해당되는 지역이 뭐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모두 다 D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 진원 거리는 D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빨간색 점선으로 해당되는 이 지역 여기는 전부 다 이제 D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관측소가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서 지진파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진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측소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면을 본 것이고요. 만약에 지도에다가 이제 관측소를 놓고 그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요때 D는 바로 요 D를 이용해서 이제 그린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측소가 하나가 있으면 어디에서부터 지진이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진파가 왔는지는. 그래서 정확한 진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소가 최소한 하나, 둘, 세 개의 관측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측소에 측정한 PSC로 이제 측정한 그 진원 거리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점을 찾게 되는데 이 점이 바로 진앙이 되는 것이고 이 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진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원.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지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원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반구죠. 면으로 된 반구입니다. 반구. 그래서 구가 3개, 그러니까 면이 3개 만나게 되면 하나의 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요 진원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토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그 PSC를 이용하면 진앙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모호로비치라는 이제 과학자가 연구한 건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지진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달한 P파의 도착 시간을 측정해서 주시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진앙 거리에서 주시곡선이 꺾이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각의 두께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진원이 되겠죠.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하얀색 부분은 지각이고 아래쪽은 멘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장 관측속으로 오는 이 파, 요거를 직접파라고 얘기를 하고 멘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파, 이거를 굴절파라고 얘기합니다. 굴절파.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여기가 이제 진원이 됩니다. 요렇게 오는 게 직접파. 그 다음에 멘틀을 통해서 요렇게 오는 거에 굴절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굴절 얘기를 좀 먼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자동차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모래사장을 이제 힘겹게 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쭉 가다가 요 파란색 바퀴가 먼저 아스팔트로 올라가게 되면 이 파란색 바퀴는 이 빨간색 모래사장에 있는 이 빨간색 바퀴보다는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퀴는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파는 이렇게 굴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진파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는 지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를 멘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 글씨가 이상하다. 자, 멘틀. 그래서 지각에서 이렇게 가던 파가 멘틀을 만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요거는 뭐 전반사 해당되는데 어쨌든 멘틀을 통과해 가는 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관측소에서 이제 지진을 측정해 봤더니 제일 먼저 도착하는 파가 이렇게 딱 측정이 됐다는 거죠. 기록이.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는 여기에 측정이 됐다는 거죠. 자, 이 A는 뭐냐면 진앙 거리가 가까운 곳. 그러니까 지진이
아이고, 이제 여기서 발생했다고 치면은 가까운 곳이죠. A라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오는 게 빨리 온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보다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멀리 떨어진 이 C 같은 경우에는 직접파가 이렇게 가까이 이제 최단 거리로 오게 되지만 이렇게 빙 돌아서 오는 굴절파가 사실은 더 먼 거리로 오지만 이 멘트를 통해서 올 때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C 지역에는 돌아서 오는 굴절파가 더 빨라서 굴절파가 먼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은 뭐를 의미하냐면 직접파의 도착 시간을 나타내는 주시 곡선이고, 요 선은 뭐냐면 굴절파의 도착 시간을 나타내는 주시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B는 어떤 곳이냐면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달하는, 이제 이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차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위치가 이제 B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비치치가 요 교차 거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바로 꺾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빨간 선이 직접파, 그 다음에 파란 선이 굴절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B에서는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게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상가함수가 좀 나오는데 뭐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요 길이를 뭐 코사인 분의 D, 요 길이를 D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B는 교차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직접파하고 빨간색으로 그려진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직접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굴절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은 지역입니다. 자, 좀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요 T1이 뭐냐면 직접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러니까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죠.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요 시간, 직접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굴절파는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굴절했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을 그리면 이제 계산해 놓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C 속도분의 거리 코사인 세타분의 D, 바로 요거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요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두 개. 그 다음에 요 밑변의 요 길이는 바로 여기 되는 거죠. 요거. 속도를 또 나눠주면 또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T1하고 T2, 그러니까 직접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굴절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두 개가 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산해 주면, 풀어주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항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항은 속도에 대한 거고, 요걸 빼버리고 우리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D인데, D는 바로 지각의 두께입니다. 지각의 두께. 그리고 이 L은 뭐냐면 동시에 도착하는 교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의 두께는 교차거리하고 비례한다. 그러니까 교차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지역의 지각의 두께는 두껍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각의 두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이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 두 개 관계, 요거 두 개가 서로 비례한다.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